충북의 생명지킴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1팀 팀장 홍성윤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관심을 갖고 보건 교육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충북의 자살 예방은 좀 더 미래가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오늘 진행할 교육은 사례를 통해 다시 보는 생명 배달이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배운 내용들을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떠올려 본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충북의 생명지킴이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교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교육 순서는 생명 배달의 큰 4개의 꼭지인 생생하게 보기, 명확하게 묻기, 배려 깊게 반응하기, 달라지도록 돕기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시켜보는 시간을 가진 뒤에 실제 우리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 속에서 달을 실천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생명을 배달하는 생명 배달의 활동에서 중요한 실전 핵심 포인트 3가지를 알려드린 뒤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순서인 생명 배달 복습하기입니다. 생명 배달을 최근에 들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주 오래전에 들으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배우신 분들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래전에 들으신 분들은 다시 떠올려 보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명 배달의 첫 번째 곡지는 생생하게 보기였습니다. 생생하게 보기 단계에서는 자살 신호를 보이는 사람들의 언어적, 행동적, 상황적 신호를 파악하는 단계였습니다. 언어적 표현으로는 개인마다 상이한 표현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사는 게 너무 허무하네요. 나는 실패작이라, 그리고 존재 가치가 없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라는 말들을 표현하기는 했습니다. 다음으로 행동적 신호로는 급격한 체중 감소, 외모 꾸민 포기, 그리고 무표정한 모습을 보이거나 수면 패턴의 변화가 나타나고 눈에 생기가 없어지거나 그리고 사회적인 활동이 중단되는 등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상황적 신호들이 있었는데요. 상황적 신호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 고립, 그리고 가족 갈등, 육아 스트레스 등과 다양한 상황적인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살 위험 신호를 민감하게 포착하는 부분들도 또한 중요했었는데요. 평소와 다른 언행을 주목하는 것과 그리고 작은 변화도 놓치려지 않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관에 의존하기보다는 실제로 생생하게 보려는 노력들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생하게 보기의 중요성은 사실 생명 배달에서 생생하게 보기가 첫 번째인 단계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생생하게 보기 단계는 조기 개입의 시작점이기도 하며 그리고 자살 위험 평가의 기초가 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개입 방향 설정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생생하게 보기 단계는 매우 중요한 단계였다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꼭지는 명확하게 묻기 단계였습니다. 이 단계에선 생 단계에서 저희가 파악한 신호들을 근거로 질문하여 대상자의 자살 위험성을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대표적인 질문으로는 5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살에 대해 생각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 질문은 자살에 대해 직접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을 하심에 있어서 자살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 좋은 생각, 나쁜 생각과 같은 단어로 이 질문을 한다면 이 이후에 답변을 듣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이 질문을 함에 있어서 생생하게 보기 단계에서 저희가 발견했던 신호들을 근거로 물어봐 주시면 더 좋은 질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자살할지 계획했나요?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자살의 구체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자살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자살 시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자살에 사용할 도구를 가지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살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 도구까지 준비해 놓았다면 그 사람은 가까운 시일 내에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준비하고 있는 도구가 치명적인 도구라고 한다면 그 위험성은 더더욱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이전에도 자살을 시도했던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과거 자살 시도력을 확인하는 질문이었는데요. 전에 자살을 시도했던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번엔 더욱 어려운 그리고 위험한 방법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시도력이 있는 사람은 자살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주변에 힘이 되는 자원이 있으면 위기 상황에서 좀 더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의 자원은 매우 중요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살 시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5가지 질문을 통해서 자살의 위험성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의 단계는 배려 깊게 반응하기의 단계였습니다. 앞서 저희가 했던 질문들의 답에 반응하는 기술들과 태도들을 배웠었는데요. 대표적인 기술로는 공감이 있었습니다. 공감은 대상자가 하는 말을 함께 그대로 옆에 있음을 느끼도록 해주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이해가 되네요. 와 같은 말들이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상대방의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감정에 대해 우울감을 느끼고 계시는군요 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이름을 붙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청하기라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있다는 것을 말로 표현하며 충분한 시간과 감정 표현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열린 자세를 유지하며 언어적 경청과 말을 하지 않더라도 몸과 표정, 태도로 상대방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라고 전하는 비언어적 경청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태도로는 비심판적인 태도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자신의 가치에서 판단하지 않고 상대방의 상황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음을 이해하고 심판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감정을 그대로 수용하며 조언보다는 이해를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비밀 보장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비밀 보장과는 다르게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부러 주변에 알려서 당신을 구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함을 배웠습니다. 또한 도움 요청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과 위험할 경우 정보를 누구에게 알려주겠다는 공유의 범위도 명확하게 하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달라지도록 돕기였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2번째 단계에서 파악한 정보에 따라서 대상자의 위험도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도움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위험의 경우에는 정서적 지지나 다음 약속 잡기와 같은 개입을 하였고요. 중위험과 고위험의 경우에는 가족에 대한 연락과 자살 도구 제거,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관인 병원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상담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안내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연계하는 방법으로는 본범 시스템을 활용한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와 1577-0199, 109와 같은 전화번호를 안내해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생명배달 교육을 받으면서 학습했던 4가지 단계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았는데요. 기억이 새록새록 하신가요? 이제 이 새록새록한 기억들을 활용해서 실제 우리가 접할 수 있을 만한 유사한 사례들을 살펴보며 생명배달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사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0대 남성 A씨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례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집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인 남성 A씨는 2021년 후반 가상화폐 투자 열풍에 전세자금 일부를 가상화폐에 투자하였다가 전액을 손실하였습니다. 투자 실패의 사실을 가족들에게 숨기려고 하다 보니 최근 가족들과 연락도 끊기고 극심한 자책과 무기력감을 호소하고 계신데요. 최근 나눈 대화에서는 사는 게 너무 허무하네요 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으며 이전에는 다르게 급격하게 체중이 빠진 모습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재테크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많아지면서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자, 이제 이 A씨에게 생명을 한번 배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애 단계를 같이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적 신호로는 뭐가 있었을까요? 사는 게 너무 허무하네요 라는 직접적인 언어적인 표현이 있었고 삶에 대한 무가치함을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동적, 상황적 신호로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행동적 신호로는 급격한 체중 감소와 가족 그리고 사회와 단절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상황적 신호로는 가상화폐에 투자에 실패하였고 이로 인한 금전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것들을 상황적 신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명확하게 묻기의 단계입니다. 이전 단계인 생애 단계에서 봤던 신호들을 근거로 자살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최근에 가족들도 안 만나시는 것 같고 밖에 걷기 거의 안 나가시는 것 같고 체중도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얼마 전 저한테는 사는 게 너무 허무하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셨는데 혹시 자살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A씨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네. 최근 코인 투자에 실패해서 입맛도 없고 죽고 싶다는 생각만 들어요. 네, 자살에 대한 사고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럼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이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살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걸까요? 계획을 물어본 우리의 질문에 A씨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구체적으로 계획한 건 아니고 그냥 옥상에서 담배 피우다가 뛰어내릴까 생각해 본 적은 있어요. 계획을 확인해 보니 생각은 있으나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에 사용할 도구를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요. 따로 준비한 건 없어요. 이어서 다음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자살을 시도했던 적이 있나요? 이 질문에 A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생각만 했지 시도한 적은 없어요. 도구와 자살 시도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이 있나요? A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족들이랑도 멀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질문을 통해 파악된 A씨의 현재 위험도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현재 자살에 대한 생각은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자살에 사용할 도구도 없는 상태이며 자살 시도력 또한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지지체계는 미흡한 편입니다. 이를 통해 미루어 봤을 때 A씨는 자살에 있어서는 저위험에 해당한다고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A씨에게 물어본 저희의 질문에 답변을 받았다면 이제는 배려 깊게 반응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감입니다. 투자 실패와 자책으로 인한 A씨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표현해주는 반응이 필요합니다. 그런 큰 손실을 겪으셨다니 정말 마음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러한 반응을 통해서 A씨는 본인의 어려움을 저희가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청입니다.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경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이야기해 줄 수 있으실까요? 어떤 점이 가장 버거우셨나요? 라고 하는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 내가 당신의 말을 잘 듣고 있어요 라는 것을 표현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더 하도록 유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비심판적인 태도입니다. 죽고 싶다는 A씨의 감정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죽고 싶다는 것도 그만큼 괴롭다는 뜻일 것입니다. 죽고 싶다는 말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여 함부로 조언 또는 비난을 하려고 한다면 A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더 하는데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고 싶다는 A씨의 감정을 그대로 수용하며 도움을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달라지도록 돕기 단계에선 어떻게 해볼 수가 있을까요? 명확하게 묻기 단계에서 저희가 질문을 통해 파악한 A씨의 자살 위험도는 저위험 단계였습니다. 저위험 단계에 있는 대상자에게는 본봄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내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연결하거나 도움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안내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추가로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신다면 A씨 상황에 맞는 지자체 채무조정 또는 신용회복 지원 등을 안내할 수도 있겠습니다. A씨의 사례에 대해서 생명 배달의 과정을 적용 한번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좀 해볼만 하셨나요? 이미 교육을 통해서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기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 좀 더 힘을 내서 두 번째 사례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30대 남성 B씨의 상황인데요. 같이 한번 시나리오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씨는 대학교 졸업 후 취업에 반복해서 실패하여 집에만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부모님과의 갈등도 심해지고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집주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몇 달째 월세도 밀린 상황이라고 하고요. 최근에는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며 게임과 인터넷에만 몰두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간단한 대화에서도 나는 실패작이다, 존재 가치가 없다 라는 말을 자주 하고 외모나 태도에서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청년의 취업난에 대한 문제도 늘 사회적인 이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장기적인 취업 실패와 실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그럼 이어서 B씨에게도 생명을 배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하게 보기의 단계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적 신호로는 뭐가 있었을까요? 나는 실패작이다, 존재 가치가 없다 라는 지적적인 언어 표현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 비하적인 표현이 두드러졌었는데요.
이어서 다음 행동적, 상황적 신호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적 신호로는 외모 꾸밈을 포기한 모습과 무표정, 그리고 낮밤이 바뀌며 밤낮으로 게임과 인터넷에 몰두하는 생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황적 신호로는 취업에 실패했고 월세도 밀린 상황입니다. 또한 가족과의 갈등이 있으며 친구들과 연락을 끊고 사는 등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황들을 볼 수 있었겠고요. 그럼 다음으로 명확하게 묻기의 단계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단계인 생애 단계에서 봤던 신호들을 근거로 자살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요즘 집에만 계시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도 연락을 안 하고 지내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네요. 혹시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라고 묻는 질문에 B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자주 해요. 이를 통해서 자살에 대한 생각이 확인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이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자살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계획을 물어본 우리의 질문에 B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월세도 밀려 있는데 취업은 안 돼서 답도 없고 납부기 일이 다음 주인데 그 전에 죽을까 하고 생각했어요. 계획을 확인해 보니 다음 주 월세 납부 기일 전에 자살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에 사용할 도구를 가지고 있나요? 도구를 물어본 질문에 B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끈을 구해놨어요. 이어서 다음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자살 시도력을 묻는 질문에 B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달 전쯤 시도했었는데 끈이 끊어지는 바람에 실패했어요. B씨는 이미 한 달 전쯤 자살을 시도했던 시도력이 있고 끊어져서 실패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지막 질문을 이어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는 있으신가요? B씨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부모님이랑도 싸워서 연락도 안 하고 있고 친구들이랑도 안 본 지 오래됐어요. 질문을 통해 현재 B씨의 위험도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씨는 현재 자살에 대한 생각이 있으며 구체적인 시기가 정해진 상태입니다. 자살에 사용할 도구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자살을 한 달 전에 시도했던 시도력이 있어서 재시도에 대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나 도움 줄 수 있는 친구들도 없는 지지체계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 확인된 B씨는 자살에 있어서는 고위험에 해당한다고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B씨와 나누는 대화에서 저희는 더더욱 배려 깊게 반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할 수 있는 첫 번째 반응으로는 공감 반응이 있습니다. 자기 비하와 무가치감을 호소하는 B씨의 마음을 수용하고 언어로 표현해주는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반복되는 실패가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드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러한 반응 등을 통해서 B씨는 본인이 스스로를 미워하고 있는 것으로 인한 어려움을 저희가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의 타당성을 인정받아서 더욱 저희에게 마음을 열 수도 있겠죠. 두 번째로는 경청에 대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열린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요즘에는 어떠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이러한 추가적인 열린 질문과 시간을 드리는 시간 제공을 통해서 내가 당신의 말을 더 잘 듣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이야기를 더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 자세나 말투 등 비언어적인 표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비심판적인 태도입니다. 죽고 싶다는 B씨의 감정과 청년기의 좌절에 대해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정을 느끼는 건 나약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힘들다는 뜻입니다. 청년기의 좌절에 대해서 함부로 조언 또는 비난을 하려고 한다면 B씨는 자신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더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청년기 좌절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B씨의 생각에 그리고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며 도움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실패를 한 과정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것을 돕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달라지도록 돕기 단계에서는 어떤 것을 해볼 수 있을까요? 명확하게 묻기 단계에서 질문을 통해 파악한 B씨의 자살 위험도는 고위험 단계였습니다. 고위험 단계에 있는 대상자에게는 당장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112나 119에 신고하고 가족에게 연락하며 자살 도구를 동의하에 제거하는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급적 혼자 두지 않도록 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입원을 권유할 수도 있겠습니다. 직접 도움 주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B씨의 도움을 받아서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하여 도움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있겠고요. 할 수 있는 지속적인 지원으로는 정기적인 안전 확인, 그리고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 그리고 가족에 있는 지휘체계를 강화해 주시는 방법과 그리고 취업을 지원하는 서비스 연계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사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0대 여성 C씨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산후 우울감과 자살 사고를 보이고 있는 사례입니다. 30대 여성 C씨는 생후 5개월 된 둘째 아이를 양육 중이며 최근에 남편의 잦은 야근과 육아 독박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눈이 퀭하고 무표정한 상태로 수유하며 흐느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수면 부족과 무기력감으로 인해 하루 종일 침대에서 울거나 아무거나 하지 못하는 모습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최근 보건소 모좌 보건실 상담 중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이만 없으면 살 것 같아요 라고 발언하는 모습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아이를 키워보셨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 사례를 보면서 공감을 해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육아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수면 부족의 문제도 나타날 수가 있고 하루 종일 아이만 돌보는 상황으로 인해 무기력감과 우울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되어 선정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육아 스트레스로 인해 어려움을 보이는 우리 C씨에게 생명을 배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적 신호로는 뭐가 있었을까요? 보건소 상담 중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만 없으면 좀 살 것 같아요 라는 직접적인 언어적인 표현이 있었습니다. 다음 행동적, 상황적 신호로는 뭐가 있었을까요? 눈이 퀭하고 무표정한 상태를 보이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수유 중 흐느끼기도 하는 행동적 신호가 관찰되었습니다. 상황적 신호로는 남편의 잦은 야근과 수면 부족, 그리고 정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것들을 상황적 신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명확하게 묻기의 단계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전 단계인 생애 단계에서 봤던 신호들을 근거로 자살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아이 키우느냐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수유하시면서 울기도 하시고 죽고 싶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아이가 없으면 좀 살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C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내가 없어지면 다 홀가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살 생각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이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자살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계획을 물어본 우리의 질문에 C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대답을 확인해 보니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에 사용할 도구를 가지고 계신가요? 도구를 물어본 질문에 C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도구라고까지 할 건 아니지만 과거에 처방받아 복용하던 수면제가 있어요. 도구를 확인해 보니 자살에 대한 도구로 약을 모아놓은 상태입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에도 자살을 시도했던 적이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확인해 보니 C씨는 자살에 대한 시도력은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이어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는 혹시 있으신가요? 엄마도 멀리 계시고 남편도 늦게 들어와서 주로 혼자예요. 이를 통해 가족 지지체계가 미약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질문을 통해 파악된 C씨의 위험도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씨는 현재 자살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자살에 사용할 도구로 약을 모아둔 상황이며 자살 시도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휘체계에는 있지만 미약함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확인된 C씨는 자살 위험에 있어서는 중간 위험에 해당한다고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C씨에게도 저희가 배려 깊게 반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감 반응으로는
육아의 고립감과 무력감에 진심으로 공감 반응을 표현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혼자 버텨내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지 느껴지네요. 이러한 반응 등을 통해서 CC는 육아의 고립감과 무기력감에 대해서 저희가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 본인이 느끼고 있는 감정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마음을 열고 대화를 이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청입니다. 아이에 대한 양가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열린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아이를 사랑하면서도 버겁게 느껴지는 그 마음, 조금 더 이야기해 줄 수 있으실까요? 이러한 추가적인 열린 질문을 통해서 내가 당신의 말을 잘 듣고 있어요 라는 것을 표현하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신의 이야기를 더 하도록 유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심판적인 태도입니다. 죽고 싶다는 CC의 감정과 엄마로서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끼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엄마라고 해서 항상 강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엄마로서 힘들다고 느끼는 CC의 감정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CC의 감정을 그대로 수용하며 도움을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죄책감을 덜어주는 표현을 통해서 지지해주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단계인 달라지도록 돕기 단계에선 어떻게 해볼 수가 있을까요? 명확하게 묻기 단계에서 질문을 통해 파악한 CC의 자살 위험도는 중간 위험 단계였습니다. 중간 위험 단계에 있는 대상자에게는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해서 위험성을 알려줄 수 있으며 자살 도구는 동의하에 제거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권유해 줄 수도 있습니다. 직접 도움 주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CC의 도움을 받아서 본범 시스템을 활용해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추가로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신다면 CC의 상황에 맞는 보건소, 모자보건실, 산후보건, 문의 안내 또는 지역 육아 모임, 공동 커뮤니티 등을 안내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례인 네 번째 사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남성 D씨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시나리오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고립과 관련된 시나리오인데요. 50대 남성 D씨는 자영업을 하다가 1년 전 폐업 후 직업을 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오랜 기간 지역사회에서 신뢰를 쌓아오신 인물이었지만 최근에는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지인과의 연락도 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동네 주민과의 대화 중에 내가 없어져야 다른 사람들도 편할 것 같다. 난 살아갈 가치가 없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며칠 전 폐업한 가게 근처에서 우울한 표정으로 서성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시기 이후에 통계자료나 신문기사를 보면 많은 변화들로 인해서 자영업자분들이 큰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폐업한 사례들이 종종 보이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는 사례라고 선정되어 넣어보았는데요. 자, 이제 남성 D씨에게도 생명을 배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씨가 보이는 언어적 신호로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내가 없어져야 다른 사람들도 편할 것 같다. 난 살아갈 가치가 없다. 라는 직접적인 언어적인 표현들이 확인됐었습니다. 자기 비하적인 표현과 무가치감에 대한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타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다음으로 행동적, 상황적 신호로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행동적 신호로는 외부 활동도 회피하고 무표정한 얼굴과 골목을 혼자 서성이는 행동적 신호가 관찰이 되었습니다. 상황적 신호로는 최근 사업의 실패와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 단절들의 상황적 신호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명확하게 묻기의 단계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전의 단계인 생의 단계에서 봤던 신호들을 근거로 자살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고 예전과 다르게 사람들도 잘 안 만나시는 것 같아요. 최근 내가 없어져야 다른 사람들도 편할 것 같다 라고 하시는 걸 들었는데 혹시 자살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라고 하는 저희 질문에 D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즘은 매일 그런 생각만 나요. 이를 통해 자살에 대해 매일매일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이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그럼 자살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계획을 물어본 우리의 질문에 D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다음 주 아버지 제삿 날쯤 생각하고 있어요. 계획을 확인해 보니 다음 주 아버지 제삿날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에 사용할 도구를 가지고 있나요? 도구를 물어본 질문에 D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끈을 구해놨어요. 도구를 확인해 보니 자살에 대한 도구로 끈을 모아놓은 상황입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에 자살을 시도했던 적이 혹시 있으셨나요? 자살 시도력을 묻는 질문에 D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시도한 적은 없어요. 확인해보니 D씨는 자살에 대한 시도력은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지할 수 있는 가족들이나 친구는 있으신가요? 도와줄 수 있는 자원이 있는 질문에 D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족에게 실망시킬까봐 말 못했어요. 제가 이런 말 했다는 건 꼭 비밀로 해주세요. 이를 통해 확인된 바로는 지지체가 미약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질문을 통해 파악된 현재 D씨의 위험도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씨는 현재 자살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시기가 정해진 상태입니다. 자살에 대한 다시 하겠습니다. D씨는 현재 자살에 대한 생각이 있으며 구체적인 시기가 정해진 상태입니다. 자살에 사용할 도구 또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자살에 대한 시도력은 없습니다. 또한 가족이 있으나 도움을 줄 수 있는지가 불분명한 지지체가 미약한 상황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를 통해 확인된 D씨는 자살에 있어서는 고위험에 해당한다고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살 고위험으로 확인되는 D씨와 나누는 대화에서는 저희는 더더욱 배려 깊게 반응해야 합니다. 저희가 해야 하는 첫 번째 반응으로는 공감 반응입니다. D씨가 처한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 공감함을 표현해주는 방법인데요. 지금껏 혼자서 감당하시느냐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러한 공감적인 반응을 통해서 사업 실패와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표현하며 자살 생각에 대해 공감적인 접근을 시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청입니다. D씨의 이야기를 더 유도하고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표현으로 혹시 당시에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런 추가적인 열린 질문을 통해서 내가 당신의 말을 잘 듣고 있어요 라는 것을 표현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더 하도록 유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정 표현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서 자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비심판적인 태도와 비밀 보장과 관련된 반응입니다. D씨의 감정에 대해 부정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당연히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감정을 느낄 수 있음을 그대로 수용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D씨가 주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을 경우 우리는 그 비밀을 지켜주고 있어야 할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D씨와 나눈 이야기는 D씨가 원하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D씨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경우라면 저는 주변에 알려서 당신을 구할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저희가 배웠던 것과 같이 비밀 보장에 대한 섣부른 약속보다는 D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알려서라도 도움을 줄 것임을 설명하는 것이 더 배려 깊게 반응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생명 위협 시 도움을 요청하는 원칙 또한 같이 안내해 주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달라지도록 돕기 단계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명확하게 묻기 단계에서 질문을 통해 파악한 D씨의 자살 위험도는 고위험 단계였습니다. 고위험 단계에 있는 대상자에게는 당장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112나 119에 신고하고 가족에게 연락하며 자살 시 도구를 동의하에 제거하는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급적 혼자 두지 않도록 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입원을 권유할 수도 있겠습니다.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D씨의 도움을 받아서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로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신다면 D씨의 상황에 맞는 고용과 관련된 기관들을 안내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4개의 사례를 통해서 생명 배달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어렵진 않으셨나요?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만날 수 있을 법한 사례들을 통해 생명을 지킴이 활동을 연습해보는 것이
실제로 활동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생명배달 실천 핵심 포인트 3가지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지킴이로서 생명을 배달하는 과정을 직접 해보시면서 유독 강조되고 자주 나왔던 핵심 포인트 3가지를 정리해 볼 예정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관찰입니다. 자살 위험 신호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언어적 신호, 행동적 신호, 상황적 신호를 잘 살펴보는 단계였습니다. 관찰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이상하다, 예전과는 다르다라는 느낌 자체가 위험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 깊게 생생하게 보려는 관찰이 중요함을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직접적인 질문입니다. 자살 생각과 계획에 대해 명확하게 물어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하며 자살 사고, 계획, 도구, 시도력을 확인하고 주변 지휘 체계를 파악하는 것들을 직접적인 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칫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상대방의 자살 생각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으실 텐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서 안심과 개입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호하게 묻지 말고 판단 없이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감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비판 없이 경청하고 지지하며 공감과 이해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비심판적인 태도로 감정을 수용하고 이를 통해서 수준에 맞는 적절한 도움을 연결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을 이해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섣부른 위로나 조언보다는 당신의 감정은 정당하다라는 태도가 먼저임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교육을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생명 배달의 4단계를 실천해 주는 것이 자살 예방에서의 핵심이며 자살 위험 신호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물어보며 진심으로 공감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결국 생명지킴이로서 우리의 작은 관심과 용기 있는 말 한마디가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긴 시간 힘드셨을 텐데도 생명배달 교육에 관심을 갖고 긴 시간 동안 교육을 시청해 주신 충북의 생명을 배달하는 생명지킴이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부디 오늘 교육이 우리 주변의 이웃과 자신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번 교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